변창흠 사장님께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주거 복지를 위한 LH의 녹색 건축 구상에 대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토주택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이 포럼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또 훌륭한 방역 기술과 또 시스템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침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도시의 이제 재탄생으로 설정을 해서 아주 현 시기를 미리 내다보는 그런 주제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훌륭한 포럼에 불러주신 데 아주 기쁘게 또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저희 LH의 비전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주거복지를 할 수 있는 이 그린 뉴딜을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저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곁들여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자료가 약간 제가 업데이트하는 바람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주로 이제 도시계획, 부동산이나 도시정책 이런 쪽으로 공부하면서 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린 뉴딜 또는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LH에서 하고 있는 걸 소개하기 전에 제가 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또 많은 신념을 가지게 된 배경도 한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2007년인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존번 교수가 이제 국내에도 한번 와서 세미나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노벨 평화상 IPCC 활동으로 특히 이제 WAP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국내에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연구원에 아마 서왕진 원장님이 거기 존번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저도 같이 환경정의 활동을 하면서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환경정의가 미국의 이제 WAP 사업, 웨더라이제이션 이제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라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해서 저소득층에게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가장 기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을 지역 단위에서 한번 실행해 보자 하면서 이제 금천구에서 세제미 마을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마을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하고 결합되면서 약간 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2014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도시나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현대 이 도시 우리 국토가 정말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초반 2002년부터 시작했던 이제 뉴타운 이제 재개발 사업 또 기업 도시 4대강 사업 이런 것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심을 받아오고 대안적인 모델이 무엇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 활발하던 시기에 이렇게 대한문명연구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경사연에 성경윤 교수님이나 송재호 원장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꽤 한 2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대 문명의 위기다 해서 이 현대 문명이 지속 가능할까, 그렇게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주로 우리가 다루었던 게 이제 문제 제기가 지금 요즘 되고 있는 이제 그린 뉴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 탄소 저감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거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국토도시 공간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대한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뭐 사회 생태 국가라는 이제 비전을 좀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이제 도시를 만든다, 이런 논의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SH 쓰면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참 이제 독특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시의회 이제 의원분 한 분께서 이 SH에 지난해 관리하고 있는 한 19만 호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 중에서 임대료를 겨울에 난방비를 제로인 세대가 한 3천 세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물론 보도 자료도 뿌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방비, 가스비가 아까워서 전기로 쓰거나 그냥 겨울에 한겨울에 그냥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그때 온수 매트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난방비가 제로인 가구가 약 한 2,800세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게 이렇게 그 저소득층한테는 참 고통스러운 시기고, 반면에 거꾸로 또 여름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후 임대주택을 조금 정부가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드는 거예요. SH도 그렇고 지금 120만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또 LH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그걸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제 기관 SH나 LH가 직접 부담해라, 이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 특위에서 우리 강현수 원장님하고 같이 그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에 정부가 좀 적극적 지원을 좀 해주라. 미국에서는 거의 한 4조 정도를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드디어 이게 이제 이번에 그린 뉴딜이란 이름으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안타까워서 그 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서 노후 임대주택을 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을 지원하는데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지원해주라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받아서 제가 한번 그런 집에 몇 번 방문해 봤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 반바지만 입고 살 수 있다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야, 정말 좋은 일 했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리를 그 SH 있을 때도 가보고 뭐 방송 때문에도 한번 이제 몇 번 가보고 했는데, 파리에 가보면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임대주택을 지금 한 21%쯤 있는데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하겠다고 정말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안이달고 시장이 교통이나 또는 이제 이 탄소 제로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참 이게 파리의 그 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파리 건축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리인벤토 파리라 해가지고 파리의 기존 건축물을 완전 이렇게 획기적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을, 대표적인 프로젝트 19개인가를 이렇게 발표하고 전시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놀랐고요. 기존 그 임대주택도 에너지 절감이라는 목표로 그러니까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현장도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면적도 넓히면서 또 오히려 이제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때문에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파리의 리브고슈나 크리시 바티뇰하고 가봤더니 다 여기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역이나 용산이나 이런 역 같은 건데 다 지하로 집어넣고 그 위에 이제 이런 녹색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한 군데는 건설할 때 가보고 하나는 건설 끝난 데 가봤는데 정말 이게 넓은 공원에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서울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정말 서울은 무궁무진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잘 공급할 수 있고 또 멋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 충분히 넓은 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SH 있다가 지금 또 이제 LH에 와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주거복지와 주택 공급을 실행하는 이제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제 이력에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또 환경정의라는 또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지금 이제 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로드맵이란 게 참 무겁습니다. 1년에 21만 호씩 이제 공적 임대주택 공급하고 그 중에서 이제 NH만 15만 6천 호입니다. 지난 정부의 10만에 비해서 55%가 넘는 물량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최근에 도심주택 공급이라 해서 1216, 56 대책, 84 대책을 통해서 도심에서만 지금 뭐 거의 그 7만 호 그리고 다시 또 13만 2천 호, 13만 2천 호 중에 9만 3천 호를 지금 LH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기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국 안쪽에 대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어서 뭐 저로서는 이 주거 문제를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도심 그리고 또 외곽 또 지비의 신도시를 택지 개발을 만들면서 이 부분이 그 에너지 탄소 제로 시대에 과연 이제 맞는 방식인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되지 않겠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로서는 뭐 디벨로퍼서 특히 공공 디벨로퍼 숙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탄소재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을 많이 발견해 내지만 그 부분이 또 거꾸로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저렴주택 공급 취지랑 또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거꾸로 또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긴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도시 설계, 주택 설계, 또 도시 계획을 하면서 이 새로운 이 주택 공급을 하면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식 뉴딜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일찍이 그 뉴욕 타임스의 그 저널리스트인 이 토마스 프리만이 핫 그다음 플랫 앤드 클라우드라는 이제 책에서 우리 뭐 코드 그린이라고 일반 얘기하는데 그 책에서 일찍부터 코드 레드에서 코드 그린으로 가야만 요즘 그 트럼프가 얘기한 아메리카 그레이트 메이크 하는 이런 이 세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려면 코드 그린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이것을 이제 글로벌 이 그린 뉴딜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새로 이제 주장을 해서 사실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이제 그린 뉴딜이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거기는 이제 뭐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도 있고 또 격차 문제 그리고 이제 이 급격하게 변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기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그린 뉴딜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샌더스가 이 오카시오 코르테스랑 같이 이제 그 임대주택에서 퍼블릭 하우징에서 그린 뉴딜 그 리모델링을 이제 주장을 관련 법을 이제 만들었고 막대한 예산 16조 달러를 투자해서 2천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후보는 안 됐습니다. 이 젊은 오카시오 그 참 이 젊은 분이 그린 뉴딜을 작년에 이제 뉴욕 민주당의 공약으로 제안을 했고 지금 이제 좀 늦었지만 이 바이든이 그보다는 좀 약하지만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 2천만 일자리 만드는 것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100만 정도 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대권 후보로 지금 이제 공약하고 있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정말 이게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빠져나온 이제 기후 협약에 다시 들어가겠다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이 건축물 관련해서는 EU나 프랑스 뭐 이런 미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결국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를 줄이는, 비용을 줄이는 거, 발생을 줄이는 거, 사용을 줄이는 거, 또 신축 기술 에너지 제로 건축물 하는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줄이겠다는 이런 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코로나 19는 요 그림에 보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록다운 되니까 오히려 잘 안 보이던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에서 더 보인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어디서 인용을 했는데,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그 그린 뉴딜로 갈 수 있는 좋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사실은 코로나 위기 전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이제 뭐 구조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방역을 성공하니까, 이것도 상대적인 성공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야, 우리는 훨씬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너무 과신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어쨌든 이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코로나를 맞이했기 때문에 거꾸로 코로나를 이용해서 전환을, 사회를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안 그랬으면 격차가 생길 거를 줄여야 되고, 녹색 그린 뉴딜, 녹색 전환을 통해서 안 그랬으면 과다 에너지 사용 국가로 태어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없었으면 격차가 더욱더 극대화되는 이런 시기에 복지 정책을 통해서 고용 안정과 또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포용적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이 경사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이 세 개의 뉴딜을 제안을 했고,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옮겨놨는데,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나 농촌 사업 같은 복합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자.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국적인 완전 구조적인 전환을 맞이하자는 게 이제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뭐 이 주장들이 많이 좀 영향을 미쳐서 당초에 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됐던 이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그린 뉴딜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하겠다는 것이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뉴딜을 고용 쪽에서는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용뿐만 아니라 이제 복지 쪽에, 특히 이제 우리처럼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또는 노인 복지 케어 돌봄 안심주택을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받아들이기를 이제 기대하고, 그게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는 한국 그린 뉴딜의 필요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나오기 전에도 우리의 그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사실 좀 민망할 정도인데, 2018년에 부분적으로 좀 감축안이 이제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BAU 기준으로 37%를 줄이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도 지금 절대 기준으로 1990년 기준으로 이렇게 뭐 줄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참 우리가 좀 민망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 세계 50년 2050년 기준으로 보면 밑에 조그만 표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1990년 대비로 80%, 뭐 일본도 13년 대비 80% 절대 기준으로 이렇게 줄이고 있어서, 우리도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2050년 계획을 좀 이제 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탄소를 줄인다는 거, 그 생산 과정에서, 소비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고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하고, 그걸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건축물 부분이 약간 1억 3,200만 이제 톤의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는데, 지금 기존 BAU 대비 일반적인 증가 추계에 비해서는 약 한 3% 정도를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줄일 거냐?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줄이고 고효율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 관리를 잘하고 수요를 줄이는 거죠.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서 줄이는데, 그러면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새로 만드는 거는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고 이게 이제 건물 단위를 넘어서서 도시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LH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 부분은 주거복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시의회 때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에게 기후라는 거, 온도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 분들이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과다한 에너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 줄이자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에너지법이나 에너지재단 아까도 제가 소개했던 그런 데서 이미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도입했고 우리도 이제 겨울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연세가 드시면 발병률이 65세 이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요. 업종에서도 건설업이 다른 데보다 훨씬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그걸 고려하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에너지 기존 주택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이제 향상하는 여러 기법이고 현재 이제 이 법이 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LH의 이 그린 리모델링 센터가 있어서 LH가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공공 건축물의 이제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다음 민간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제 바로 지원해주기가 좀 어려워서 이자 지원 사업으로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그리고 각종 이제 제도 운영이나 뭐 지원 컨설팅 같은 거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은 뭐 생긴 지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13년부터 약 한 7년간 지금 금액이 좀 워낙 적죠. 한 그 512억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20만 톤 정도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수로 봐도 지금 보시면 이 공공지원 사업은 건당 한 6천만 원, 이자 지원 사업은 건당 한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지원이나 R&D는 한 36억 원. 아직은 좀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주로 이제 도시 분야에서 에너지 제로 사업이나 완전히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건축물 분야에서 신축 그리고 이제 또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뭐 저희들이 건축물이나 도시 건축 또는 이제 리모델링 도시재생 사업을 주로 이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제 다 이게 저희들의 부담으로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0년까지 저희들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저희들 스스로 한 10만 이 기가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하겠다. 앵커 사업이나 공공 부문 선도 사업들 그리고 민간 참여 사업들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계획들을 저희들 수립 중에 있고 이분이 이제 국토부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취약계층 이용 공공 건축물을 보면 주로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 등의 이제 예산이 올해 지금 이제 3,415 내년에 3,400 합해가지고 한 6,830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170개 정도의 건축물을 실제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이 시설들을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이게 에너지 기존 건축물을 이제 디자인을 바꾸고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는 거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총괄 관리자 기획과를 이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 모신 가운데 지난번 시도별로 한 분씩 모셔서 이렇게 이제 총괄 그 기획과 위촉식을 해서 이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후 임대주택 그 리모델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생각이 LH나 SH의 소유니까 공공임대는 작자해라. 그런데 이제 삶의 질 향상법 지원법에서 부분적으로 한 지원됐습니다. 과거에 한 1년에 한 500억 정도. 그 중에 이제 한 70%가 LH니까 한 350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오래될수록 효율이 떨어지고 개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려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재원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이 노후 임대주택을 에너지 리모델링을 해주면 어쨌든 저소득층의 이제 불평등도 완화되고 또 이것들을 하는 산업이 이제 발전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노후 임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효율 이제 자재 같은 거, 그다음에 성능, 뭐 에너지 생산 비용 이런 것들을 바꾸면 되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한 2조 1천억 정도,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22만 호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15단지에 22만 호의 노후 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이 투입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로서는 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이제 주장해왔고 요청해왔고 절실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반영돼서 저로서는 아주 기쁘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 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정교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뭐 성능 측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실행 기구 측면에서도 연구자나 또는 관련 이제 입주자, 그리고 관련 협회, 또 사회적 경제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러한 이제 에너지 제로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나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이제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만들 거면 에너지 비용을 최소, 에너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제로 건축물 또는 에너지 제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이제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 기술들을 이제 모으고 이 플랜을 짜고 대표 시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LH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미 한 120만 호, 125만 호 정도 주택을 관리하고 있고 매년 15만 6천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쪽 제로 에너지 기술 관련한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 실제 임대주택에 사는 이제 대부분 분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이 사회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제로 에너지가 그만큼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오산 세교나 세종이나 김포 한강에 에너지 제로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규모 단지고, 이게 보니까 생활하고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또 별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공동체가 돼야만 에너지 비용이 에너지 절감된 것이 이제 공동 생활화되고 이게 또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공동주택의 제로 에너지 시범 사업이나 단독주택 리츠, 그다음 기존 임대 에너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률을 60%까지 한번 충족을 해보자. 지금 현재는 30%에 불과한 에너지 등급을 과감하게 좀 올리는,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을 한 6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다음 기존 에너지 효율을 40% 이제 향상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택 단지 또는 도시 내에 구축하는 것들을 저희들의 향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단순히 아까 있는 것처럼 에너지 제로 단지 또는 주택을 넘어서서 도시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이제 설계부터 도시 운영,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기술 이런 데까지 사회적 공감대, 홍보까지 이루어져야만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제로 에너지 도시를 크게 이제 3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도권에 있는 작은 도시 택지개발지구 같은 거, 공공주택지구 하나를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자. 작은 단지가 여러 주택 단지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제로 에너지 표준 모델을 LH 차원에서 만들고 그것을 이제 3기 신도시는 전역으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이제 3단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단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입니다. 수원 당수지구 같은데 한 20만 평쯤 되는 이런 도시에 지금 전체를 에너지 제로 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입주자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설계, 건축물 구성, 에너지 사용 이런 것을 완전히 한번 해서 2024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도로, 공원, 교통 뭐 이런 데서 이런 요소들을 다 넣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뭐 그림자, 뭐 이 저영향 분석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되려 그러면 여기에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애기평이나 뭐 에너지공단, 뭐 그리고 이제 여러 연구자들하고 협력해서 이제 우리도 한국형 이제 보봉
또 배드제드 같은 걸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이제 LH 차원에서 제로 에너지 표준 모델을 좀 만들어내고 여기에는 이제 패시브와 액티브의 기술적인 요소들을 좀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목표로 설정했던 걸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요것이 이제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 전역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 보자. 이번에 이제 다시 도심 내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해서 한번 제로 에너지 단 도시를 전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서 1, 2단계에서 했던 것들을 놓고 디자인 좀 특화, 에너지 활용과 생산과 관련되는 부분, 에너지 순환 측면, 그리고 이제 시민 참여 부분까지 같이 결합하는 새로운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 전체 변화를 이제 유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정말 고려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건물 단위를 넘어서서 이 도시 전체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입주자의 선정부터 달라야 됩니다. 거기 와가지고 에너지 비용이 싸다고 그냥 펑펑 에너지 써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고 이분들이 또 교육하고 확산하고 하는 노력들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일종의 리빙랩이 돼서 이쪽 관련되는 기술 또 연구를 지원하고 또 새로운 이제 모델이 돼서 확산하고 더 나가서는 해외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저는 이제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위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특히 도시 측면이나 또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도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목표로 되어 있는 이제 뭐 에너지 절감 목표, 온실가스 배출가스 목표가 BAU 기준으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비전과 용기가 필요하고 그 관련되는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고 우리의 또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획기적인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이 금액 자체가 뭐 2조 달러, 16조 달러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몇 경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 찔끔찔끔 줄이는 건데, 지금이 우리가 구조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IMF 때 대위기가 있었고 그때 우리 기업이나 우리 라이프 사이클 생활 양식이 완전히 변해서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 사회가 또 잔인해지기도 했지만 또 합리적으로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지금 이제 한국형 이제 K 방역을 넘어서서 K 그린으로 가는 전환을 해서 새로운 이제 선도형 경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제가 그냥 뭐 이리저리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이게 이제 우리 같은 LH 같은 이제 국가 공기업에 혼자 할 수도 없고 정부만으로도 노력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서울시는 일찍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열심히 해왔고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이 계실 때 에너제로 하우스를 선도적으로 해서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에너지제로 특화 도시는 뭐 수원 당수 했는 것도 그런 부분은 염태영 시장처럼 또 이제 환경운동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의지가 이 도시를 만들 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방정부 참여 속에는 이 시민 참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는 여러 주체들 간의 협의가 정말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에너지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쏟아붓는다 해도 그게 그냥 돈 지출하고 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관련 산업이 육성돼야 되고요. 또 거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라든지 또 여러 주체들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또 기술 개발도 각 관련 학회들, 뭐 에너지 재단 또는 이제 협회, 뭐 그다음 각종 복지 관련되는 이제 연구 기관들 주체들이 같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이 일시적으로 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방역을 막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한 좋은 계기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에너지 쪽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나 좀 미약한 우리의 지금 목표 설정이나 에너지 전환, 그리고 과에너지 소비 국가, 뭐 자동차나 주택이나 모든 분에서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양식을 좀 같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이게 뭐 전면적인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어서 좋은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컨대 뭐 이게 에너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 뉴딜이 에너지 복지,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이제 관련 그린 산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또 뭐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그 에너지 전환을 넘어서 그야말로 대안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과 함께 Q&A 세션 진행을 할 텐데 사장님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다시 한번 마지막 거는 뭐라고요? 네. 네, 하여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그 한강의 한강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지 하우스랑 또 세종의 이지 하우스를 가봤더니 정말 이렇게 그 거기는 리츠 형태로 공모 리츠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에너지 사용이 정말 적어서 뭐 우리 전기세라 그러잖아요. 전기 요금이 한 달에 10,000원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 비용이 절감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짓는 과정에서 아마 투자비가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이렇게 더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했더니 이분들이 과연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게 목표인데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근데 이제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절대로 줄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그 전기 요금이 싸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더 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좀 그 팔로우를 좀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그 노원구에 있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이명주 교수님이 이제 연구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 각 그 분야별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정밀하게
팔로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난방인지 전력인지 뭐 그다음에 다른 가구로 통해서 가전제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기 때문에 그 행태를 잘 분석하고 할 수 있어서 뭐 저는 다행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 그 그린 뉴딜과 관련되는 사업을 통해서 탄소 제로 배출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가, 뭐 이 부분은 제가 총량적인 거는 잘 이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용량을 그 예년에 비해서 한 60% 이상 이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수 자체가 지금 그 리모델링 사업,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22만 호를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전체 지금 우리가 한 120만 호를 125만 호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이게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부분은 이 도심에서 이제 고밀 개발을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고밀 개발하는 거는 이제 어반 스프롤, 이렇게 외연적 확산에 비해서는 에너지 사용이 훨씬 줄어든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사실 미국하고 다르게 이미 고밀화된 데서 추가적으로 더 고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미국의 사례하고 또 다르게 미국은 컴팩트 시티가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는 연구들이 많고, 그게 이제 그 스마트 글로스, 또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압축을 하면서 오히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밀도 자체하고 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만의 사례를 통해서 좀 그 개발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가 이제 SH 있으면서 그때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지금 저 노원에서는 단독, 그다음 연립, 그다음 저층 아파트 중심으로 했는데 그 고덕 당일 지구의 고층 아파트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연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곧 아마 착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고층 아파트인 경우에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개발이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아마 이게 질문자께서 이제 그 질문하신 거는 고밀 아파트로 개발하는 지금 도심에서 용적률 높이는 게 에너지 측면에서 그 부정적인 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저는 역세권 개발이나 GTX 역과 관련되는 이제 집중적인 개발인 경우에는 차량 없이 에너지를 대중교통을 쓰기 때문에 그 측면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에너지도 줄이면서 고밀화도 좀 가능하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밀 그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결합하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